네, 안녕하십니까. 네, 저는 현재 UIUC에서 박사후 연구원으로 근무 중인 윤수식이라고 합니다. 먼저 바쁘신 시간에 저희 세미나에 참석해 주셔서 모두 감사드리고요. 소개해 주신 바와 같이 오늘 제가 말씀드릴 주제는 실시간 문서 스트림에서 스토리를 발견하고 요약하는 두 가지 연구에 대해서 좀 소개를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 말씀드릴 내용은 크게 이제 두 가지인데요. 먼저 이제 연속적인 지식 발견이라는 어떤 큰 연구 주제에 조금 생소하신 분들도 계실 것 같아서 제가 먼저 큰 배경, 연구 배경에 대해서 간략하게 먼저 말씀을 드릴 거고요. 그리고 오늘 주요 주제인 어 그 스토리 발견 및 요약에 대한 두 가지 연구를 각각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무래도 좀 시간 제약이 있다 보니 각각의 연구를 굉장히 깊은 수준까지 논의해 드리지는 못할 것 같고요. 예, 주요 문제랑 그리고 핵심 아이디어 정도만 간단하게 말씀드리고, 혹시 좀 구체적으로 궁금하신 점들이 있으면 제 논문 링크를 참고해 놨고요. 또 발표 후에 이제 질의응답을 통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지식 발견이라는 어떤 큰 주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텐데요. 아마 여기 세미나 참석하신 분들이라면 어느 정도는 이제 익숙하실 것 같은데, 근본적으로 이제 데이터를 지식으로 변환하는 과정이 있습니다. 데이터에서부터 지식을 이끌어내는 것이 소위 말하는 데이터 마이닝 또는 머신러닝, 또는 더 크게는 인공지능의 모든 공통적인 목표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주어진 데이터가 있을 때 우리가 어떤 지식을 이끌어내고 싶은지 그 태스크 작업을 잘 정의를 해야 되고요. 그리고 그 작업을 잘 수행하기 위한 데이터를 잘 정의를 해야 되고요. 그리고 그 작업과 데이터를 가지고 지식을 이끌어낼 수 있는 모델을 잘 디자인하고 학습을 해야 되겠죠. 그래서 이러한 태스크와 데이터, 모델을 모두 탑재한 기능 시스템을 통해서 데이터 소스로부터 지식을 발견해내는, 지식을 창출해내는 일련의 과정들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조금만 더 구체적으로 생각을 해 보면, 이제 태스크 같은 경우는 우리가 어떤 작업을 수행할 것인지에 대한 태스크를 정의하는 과정이 필요할 테고요. 그리고 데이터 같은 경우에는 어떤 적절한 데이터를 잘 선택을 해서 어 가지고 와야 할 테고요. 그리고 그 데이터를 바로 쓸 수는 없고 여러 가지 이제 노이즈나 이제 결집값들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잘 전처리를 잘 해 줘야 됩니다. 그리고 이렇게 전처리된 데이터를 활용하기 전에 우리가 이런 태스크를 이 데이터에 대해서 수행하기 위해서 어떤 모델을 사용할 것인가에 대한 모델을 잘 디자인해야 되고, 그리고 그 데이터와 태스크 모델을 가지고 그 모델을 잘 훈련시켜서 결국 우리가 원하는 지식을 이끌어내는 과정을 갖게 되겠죠. 그래서 이런 근본적인 지식 발견 과정을 기준으로 생각을 해 봤을 때 최근에 굉장히 많은 발전이 있어 왔습니다. 그 딥러닝 같은 경우는 이 데이터 전처리와 모델을 디자인하는 데 있어서의 부담을 굉장히 줄여줬죠. 그리고 더 최근에는 프리트레이닝 그리고 파인 튜닝이라는 어떤 학습 방법론이 등장하면서 이 데이터를 선택하고 또 모델을 훈련하는 거에 대한 부담을 많이 줄여줬습니다. 그리고 보다 더 최근에는 제로샷이나 퓨샷 러닝이라는 학습 기법을 통해서 이제는 우리가 뭐 태스크를 정의하는 것도 굉장히 간편해졌고, 그리고 모델을 훈련하는 것도 굉장히 간편해졌습니다. 실제로는 이제 모델을 훈련할 필요 없이 우리가 일상적으로 쓰는 용어를 통해서 우리가 얻고 싶은 결과를 잘 제공을 해 주면 이런 AI 모델들이 알아서 데이터를 선택하고 이런 모델 기학습된 모델을 잘 돌려서 원하는 결과를 사용자에게 즉각적으로 돌려주는 이제 이런 일들이 많이 벌어지고 있죠. 그래서 제가 보는 관점은 이렇게 데이터에서 지식으로 변화하는 지식 발견 관점에서 이런 여러 가지 세부 태스크들을 어떻게 하면 잘 수행하고 어떻게 하면 이것들을 잘 통합할 수 있는지라는 관점에서는 엔드 투 엔드 러닝 학습 방법 패러다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것이 굉장히 잘 작동을 하고 있고 굉장히 눈부신 발전을 이루고 있고요. 다만 이제 한 가지 문제가 되는 지점은 이제 모델의 사이즈입니다. 아시다시피 이제 AI 모델 같은 경우는 그 안에서 AI 모델이 작동하기 위해서는 이제 매개 변수라는 것이 내부적으로 가지고 있게 되는데요. 그 매개 변수의 수에 따라서 AI 모델의 사이즈가 결정이 되고, 그 모델의 사이즈가 커지면 커질수록 더 많은 훈련 비용과 그리고 더 많은 추론 비용이 발생하게 됩니다. 1950 년대에 처음으로 AI 모델이 나왔을 때부터 현재까지의 AI 모델 사이즈의 크기 변화를 살펴보면
지금 Y축이 로그 스케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수승으로 올라가는 그 스케일임에도 불구하고 AI 모델의 사이즈가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하고 있죠. 그래서 이렇게 AI 모델이 무거워지면 무거워질수록 더 많은 일을 잘 수행할 수 있지만 동시에 훈련 비용과 그 추론 비용이 굉장히 크게 상승하게 됩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주로 관심을 갖고 있는 연구는 이런 엔드 투 엔드 러닝을 기본 베이스로 두고 조금 더 현실적인 부분에서의 문제를 해결하는 연구에 관심이 많고요. 그런 관점에서 제가 보는 큰 두 가지 실세계 도전 과제들은 데이터가 정형화되지 않다는 거, 그리고 데이터가 스트리밍, 실시간으로 입력되고 있다는 점입니다. 실제로 한 조사에 따르면은 전 세계 데이터의 90%가 unstructured, 그러니까 비정형 데이터라고 하고요. 비정형 데이터라 하면 특정한 포맷이나 어떤 속성을 따르지 않고 정형화되지 않은 데이터를 의미를 합니다. 그래서 그런 비정형 데이터가 매해 60%씩 성장을 하고 있고요. 또 한편으로는 사물 인터넷으로 연결된 센서나 이런 스마트 기기들이 굉장히 많아졌죠. 그래서 현재 이제 130억 개 이상의 IoT 디바이스들이 있고 2030년까지는 750억 개 이상으로 늘어날 전망입니다. 이렇게 비정형 데이터를 내뱉는 사물 인터넷으로 연결된 이런 스트리밍 데이터가 더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앞에서 설명드린 이제 오프라인 기반의 엔드 투 엔드 러닝 학습 방법론으로는 많은 제약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주어진 데이터 소스로부터 어떤 지식을 발견하는 그런 학습 파이프라인을 잘 구축하고 이것을 활용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이런 비정형 데이터가 더 많아지고 또 그런 데이터가 스트리밍 환경에서 실시간으로 유입될 때 우리가 기학습한 이런 파이프라인에서 추출하는 지식은 점점 아웃데이트 될 수밖에 없죠. 그래서 그 데이터의 어떤 실효성, 지식의 실효성이 점점 줄어드는 상황이 올 겁니다. 그래서 뭐 실세계 예를 뭐 쉽게 생각을 해 보면 크게 제조 공정, 스마트 팩토리 같은 제조 공정에서는 어떤 제품을 생산할 때 여러 가지 공정을 거치게 됩니다. 이제 그 세부 공정을 레시피라고 하는데요. 어떤 하나의 제품을 생산할 때 여러 개의 레시피를 거치게 되고 그 레시피의 어떤 세부적인 내역이나 그 레시피를 구성하는 또 환경, 주변 환경 이런 것들이 제품의 수급 환경이나 공장의 상황에 따라서 시시각각으로 변하게 되겠죠. 따라서 그 제품의 어떤 특성을 나타내는 값이나 또는 그 공정 설비의 센서 값들 같은 경우에 그 분포가 시시각각으로 변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상황에서 우리가 제품의 불량을 체크하고 또는 공정 설비의 어 좀 비정상적인 상황을 예측하고자 하는 예지 정비 상황에서 그런 비정상적인 데이터를 탐지하는 온라인 어노멀리 디텍션 문제에서는 이런 변화하는 분포에 잘 맞춰서 그에 맞는 비정상적인 상황을 잘 캐치해야 되는 경우가 되겠죠. 그래서 하나의 분포, 하나의 상황에만 잘 학습된 모델만 가지고는 이런 변화하는 상황에 대응하기가 힘듭니다. 그리고 또 한편으로는 이제 온라인 미디어 같은 소셜 네트워크 플랫폼이나 뭐 뉴스 뭐 에이전시 또는 이런 뭐 온라인 블로그 플랫폼 같은 곳들로부터 다양한 주제를 다루는 문서 데이터, 텍스트 데이터를 포함한 문서가 실시간으로 발행이 되고 있죠. 그래서 보통 그러한 문서들은 뭐 전 세계에서 실시간으로 일어나는 여러 가지 이벤트들을 다루기 때문에 그 문서의 크기나 사이즈나 뭐 주제 또는 다루는 키워드들이 시시각각으로 변하게 됩니다. 따라서 이러한 변화하는 주제와 키워드들을 잘 트래킹해서 공통된 주제를 다루는 문서를 탐지하는 뭐 온라인 스토리 디스커버리 같은 문제에서도 이렇게 모델을 변화하는 텍스트 스트림에 맞춰서 잘 변화시키는 이런 과정이 필요하게 됩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관심을 갖고 있는 분야는 기존 이제 엔드 투 엔드 러닝 패러다임을 베이스로 두고 실제 데이터 소스가 비정형 데이터가 스트리밍하고 있는 실시간 환경에서 이런 컨티니어스 러닝, 연속적인 학습을 통해서 최신의 지식을 사용자에게 전달할 수 있는 이런 류의 연구에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크게 컨티니어스 러닝이라는 어떤 학습 패러다임 하에서 우리가 다양한 스코프로 세부 연구 분야를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좀 로우 레벨 또는 단기적인 관점에서 봤을 때는 데이터 포인트 하나가 새로 들어올 때마다 어떻게 모델을 업데이트하고 어떻게 지식을 업데이트할 것인지에 따른 뭐 데이터 스트림 마이닝이나 온라인 러닝, 인크리멘털 러닝 같은 기법들을 생각해 볼 수 있고요. 사실 이게 제가 좀 중점적으로 관심을 가지고 해왔던 분야고 조금 더 하이 레벨 또 롱텀 관점에서 봤을 때는 데이터뿐만 아니라 큰 우리가 원하는 태스크가 바뀌는 상황,
또는 데이터의 도메인이나 모드가 바뀌는 상황에서도 그에 맞는 적절한 학습 방법을 채택해서 연구를 해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다양한 관점에서 컨티뉴스 러닝에 대한 연구가 진행이 되고 있고, 저는 이제 주로 데이터 포인트 관점에서 롤을 단기적인 관점에서 모델과 모델을 업데이트하고 지식을 또 업데이트하는 연구에 관심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수행했던 연구를 좀 간략하게 도식화를 해 봤습니다. 보시는 바와 같이 저는 주로 이제 수치 데이터와 그리고 문자열 데이터에 기반해서 주로 어노멀리 디텍션, 이상치 탐지와 스토리 디스커버리 앤 서머라이제이션, 어떤 스토리 탐지와 요약 관련 연구를 많이 수행을 했고요. 아무래도 스트리밍 실시간 데이터가 유입되는 환경이다 보니까 어떤 기주어진 정답이나 전문가의 지도 등을 기대하기는 힘듭니다. 그래서 이제 비지도 방법론을 위주로 연구를 많이 해 왔고요. 물론 그 외에도 어떤 타임 시리즈 데이터나 그런 어떤 문서 데이터에 관련해서 지도식 어느 정도의 지도를 포함한 지도 기반 방법을 통해서 예측 문제나 분류 문제 또는 텍소노미 구축 문제 등도 많이 수행을 해 왔습니다. 그래서 오늘 그 발표에서 제가 이제 소개해 드릴 연구는 그중에서도 이제 문자 데이터를 다룬 연구이고요. 그중에서도 이제 다중 문서가 주어진 상황에서 그 공통된 주제를 다루는 스토리를 탐지하고 또 그 스토리로부터 핵심적인 주제를 요약해 내는 이런 연구를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제가 어떤 관심을 가지고 있는 큰 연구 맥락과 그리고 오늘 말씀드릴 주제에 대해서 좀 범위를 설명을 해 드렸고요. 그래서 오늘 핵심 주제인 그 연속적인 스토리 발견과 요약에 대해서 쪼끔 사례를 먼저 말씀드리면, 왼쪽에 있는 게 이제 구글 뉴스 페이지고요. 오른쪽에 있는 게 이제 네이버 뉴스 페이지입니다. 제가 이제 아무래도 뉴스 데이터가 우리가 쉽게 가장 생각할 수 있는 대규모 문서 데이터일 것 같은데요. 구글 뉴스에 들어가 보시면 이렇게 특정 주제에 대한 다양한 매체의 뉴스들이 잘 그룹화되어 있습니다. 저기 관련 콘텐츠에 들어가 보시면 이제 북한과 러시아의 정상회담이 요새 한창 이슈죠. 그런 것에 대한 뉴스 기사들이 잘 이제 묶여져 있고요. 모로코에서 일어난 지진 관련 스토리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네이버 같은 경우도 뉴스 탭에 들어가 보시면 이렇게 아이폰 15가 발표가 됐다든지 또 북한과 러시아의 정상회담과 같은 어떤 특정 주제에 따라서 그와 관련되어 있는 기사들이 잘 이제 군집화되어 있습니다. 아무래도 매일매일 굉장히 많은 양의 기사들이 실시간으로 발행되고 있기 때문에 결국 이런 기사들을 일일이 적절한 주제로 묶어 주고 관리하는 일은 전문가, 그러니까 사람이 직접 할 수 있는 일은 아닙니다. 굉장히 많은 인력과 노동력이 필요한 문제겠죠. 그래서 이런 인공지능 기술들을 통해서 이런 자동화하는 기술들이 이런 뉴스 서비스에 많이 활용이 되고 있고요. 제가 오늘 소개해 드릴 연구도 이러한 뉴스 큐레이션 서비스에 충분히 활용될 수 있는 그런 연구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알려진 바에 따르면 우리가 현재 갖고 있는 데이터의 80%는 비정형 텍스트 데이터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런 비정형 텍스트 데이터는 매일매일 새롭게 생겨나고 있죠. 이메일만 해도 1 초에 무려 380만 건에 해당되는 이메일이 매번 보내지고 있고요. 뉴스 기사만 해도 하루에 300만 건이 넘는 뉴스 기사가 쏟아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대규모로 발생하는 텍스트 데이터로부터 또 적절한 지식을 발견하는 일은 굉장히 많은 응용에 활용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어떤 이벤트라는 것을 우리가 관심 있는 지식의 한 종류라고 가정을 했을 때 그게 뉴스 스토리가 될 수도 있고요. 어떤 서머리가 될 수도 있고 주제나 트렌드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이벤트를 발견하는 것은 어떤 앞서 소개해 드린 그런 뉴스 큐레이션 서비스나 아니면은 그런 공통된 주제가 어떻게 변화하는지를 보여주는 트렌드를 시각화하고 또 어떤 주제를 더 계층적으로 더 세분화해서 분석해 보는 어떤 주제 분석과 같은 여러 가지 응용이 활용될 수 있고, 이런 것들이 결국 실제 서비스로 또 이어질 수 있는 여지가 굉장히 많겠죠. 그래서 제가 이런 연구를 수행하기 위해서 제가 갖고 있는 주요 핵심 철학은 크게 두 가지입니다. 이제 구조화와 이제 적응화인데요. 그게 이제 영어로 structuration의 adaptation이라는 관점에서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고자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시는 바와 같이
어떤 비정형 텍스트 데이터가 실시간으로 시간 순서에 따라 들어온다고 했을 때 여기로부터 지식을 이제 이끌어내기 위해서는 이것을 어느 정도 구조화하는 작업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텍스트 데이터 자체로는 저희가 직접적인 분석은 힘들고 이를 어떤 시멘틱한 의미를 갖는 임베딩 스페이스에 잘 표현을 해서 또 수치 값으로 변환을 하는 과정을 거치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임베딩 스페이스를 잘 변환하고 그 임베딩 값들을 지속적으로 업데이트하는 과정을 네, 구조화라고 할 수 있고요. 이렇게 구조화된 문서가 있을 때 그 문서로부터 우리가 원하는 작업을 수행할 텐데 그런 구조화된 문서의 그 임베딩 값 또는 그 구조 자체를 잘 어댑테이션 해서 시간 순서에 따라 변화하는 문서들을 잘 모델링할 수 있도록 하는 이런 어댑테이션 기술도 추가적으로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런 구조화와 이제 적응화를 거쳤을 때 우리가 이런 대규모 문서 스트림으로부터 할 수 있는 작업은 이벤트를 디텍션하고 그 디텍션된 이벤트로부터 어떤 주요한 핵심 내용을 잘 요약을 하고요. 또 그 요약된 내용으로부터 우리가 어 트래킹하고 있는 그런 이벤트를 잘 보다 더 세부적으로 구조화해서 더 심도 깊은 이해를 할 수 있는 이러한 작업들을 이제 순차적으로 또 수행을 할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제가 주로 이제 진행해 왔던 연구들도 이러한 맥락에서 좀 진행이 되었는데요. 보다 더 이제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비지도 방식으로 이제 스토리를 발견하는 연구를 좀 수행을 했었고요. 그래서 오늘 소개해 드린 웹 컨퍼런스 논문을 포함해서 이런 것들을 수행을 할 때 그런 구조화와 적응화 전략에 있어서 각각 제가 제안한 고유의 방법들이 있고 그래서 이런 방법들을 통해서 우리가 일반 그 레이블되지 않은 그 로우 다큐멘트가 들어올 때 그 공통된 주제를 다루는 문서의 집합을 이렇게 잘 스토리 형태로 잘 찾아내고요. 그럼 이렇게 스토리 형태를 찾은 뒤에 이걸 그렇게 군집한번 하고 끝낼 것이 아니라 각 군집에서 핵심적인 어떤 내용을 또 추가적으로 추출하면은 더 좋겠죠. 그래서 이런 다중 문서 집합에서의 요약을 하는 연구도 수행을 했었고 그 경우에는 이제 구조화 적응화를 위한 프로토타입 기반의 어떤 아이디어를 제안을 했고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어떤 그 다중 문서에 대해서 핵심 내용을 요약해 주는 요약문들을 계속해서 업데이트해 나가는 이런 결과물이 있을 때 그 결과물들을 가지고 더 궁극적으로는 그 안에서 일어나는 어떤 작은 이벤트의 변화가 어떻게 구조적으로 변화하는지 이런 이벤트 체인링에 관한 연구도 현재 관심을 갖고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발표에서 이제 말씀드릴 내용은 이 중에서 두 가지 연구고요. 웹 컨퍼런스 학회에서 발표된 그 스토리를 탐지하는 방법, 그리고 그 스토리 다중 문서 집합이 주어졌을 때 그것을 연속적으로 요약하는 방법에 대해서 소개를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먼저 첫 번째 연구입니다. 어 스토리 디스커버리에 관한 연구고요. 그 자가 지도 학습 방법과 연속 학습 방법을 사용해서 연속적으로 다큐멘터 스트림에서 스토리를 발견하는 연구를 수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문제는 사실 되게 간단합니다. 어떤 알티클 스트림이 있을 때 문서 스트림이 지속적으로 저희 시스템에 들어온다고 가정을 했을 때 이 개개의 문서는 지금은 이제 좀 이해를 돕기 위해서 색깔로 그 스토리 레이블이 표시되어 있지만 실제로는 우리가 어떤 스토리인지 모르는 상황이죠. 그럼 모르는 상황에서 공통된 주제를 다루는 스토리로 이렇게 연속적으로 묶어주는 그리고 이 스토리가 어떤 것들이 있고 얼마나 되는지도 저희가 알지 못하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비지도 학습 방법을 통해서 이렇게 묶어주는 연구를 수행을 했고요. 기존 방법들이 대체적으로 이제 따랐던 접근 방식을 생각을 해보면 대부분은 이제 이런 문서 자체를 통째로 인코딩해서 어떤 적절한 수치 데이터로 변환을 해줍니다. 그리고 그 수치 데이터에 기반해서 군집화 방법론 등을 써서 적절한 군집 또는 스토리를 찾아주게 되는데요. 그 방법의 가장 큰 맹점 중 하나는 그 문서 안에 있는 모든 내용들이 그 스토리, 주요 주제를 나타내는 데 관련이 있진 않다는 겁니다. 쉽게 생각해 봤을 때 우리가 뉴스 기사를 쭉 읽다 보면 중간 어떤 그 뉴스 기사에 어떤 큰 주제가 있는데 그 모든 뉴스 기사의 내용들이 그 주제랑 직접적으로 면밀히 연결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중간중간에 어떤 광고성 글이 있을 수도 있고요. 아니면은 뭐 어떤 너무 세부적인 주제를 다루는 내용 그러니까 예를 들면 어떤 인터뷰어와 인터뷰를 할 때 그 인터뷰의 개인적인 얘기를
그 주제와는 관련 없이 할 수도 있는 거고요. 아니면은 그 주제가 굉장히 모호한 주제일 때는 다른 뉴스 기사 관련된 뉴스 기사나 또는 과거 뉴스 기사와 관련된 좀 더 고차원적인 수준에서의 어떤 논평을 할 때도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그 뉴스 기사와 관련된 직접적인 주제와 관련된 내용은 생각보다 많지는 않고 그 부연 설명이나 너무 스페시픽하거나 너무 제너럴한 그런 주제를 다루는 내용들이 또 상당수 포함되어 있죠. 그래서 그런 모든 내용을 가감 없이 다 인코딩에 넣게 되면은 스토리를 찾기가 굉장히 힘들어집니다. 그래서 기존 방법들은 그런 이제 무분별한 방법으로 인코딩을 해 왔었고, 그리고 또 확정적인 방법으로 인코딩을 해 왔습니다. 그 말인즉슨 어떤 문서가 주어졌을 때 그 문서 안에 있는 내용만 독립적으로 판단을 해서 고유값으로 변환을 시키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스트림 환경을 생각을 해 보면 문서 하나만 오진 않죠. 그 문서가 발행됐을 때 동시에 발행된 비슷한 주제를 다루는 문서도 있을 거고요. 아니면은 좀 다른 주제를 다루는 문서도 있을 텐데 그 함께 발행된 그 순간의 맥락을 통해서 그 맥락에 맞는 인코딩을 해 주게 된다면 더 좋은 스토리를 빠르게 잘 찾을 수 있겠죠. 왜냐하면 스토리 자체도 시간이 지남에 따라 그 주제가 쪼금씩 변하게 되니까요. 이렇게 무분별하고 확정적인 어떤 인코딩 방법을 거치는 기존 방법들과 달리 저희는 좀 더 주제를 잘 포커싱해서, 그리고 그 변하는 주제를 잘 트래킹해서 인코딩하는 방법을 제안하고자 했고요. 그래서 밑에 보시는 바와 같이 우리가 이미 정답을 알고 있다는 가정하에 서로 다른 스토리에 포함되는 문서 간의 유사도를 가로축에 표현을 하고, 또 같은 스토리에 포함되는 문서들 간의 유사도를 세로축에 표현을 했을 때 같은 스토리에 속하면 유사도가 높을수록 좋을 거고요. 다른 스토리에 속하면 유사도가 낮을수록 좋겠죠. 그래서 어떤 문서를 인코딩하는 그 그래놀러리티 관점에서 봤을 때 그 문서 전체적으로 인코딩했을 때, 그리고 단어 위주로 인코딩했을 때, 그리고 문장 위주로 인코딩했을 때 그 유사도 분포가 쪼끔 다른데요. 아무래도 문장 위주로 인코딩했을 때 너무 제너럴하지도 않고 너무 스페시픽하지도 않은 관점에서의 인코딩이 가능하고, 그래서 더 좋은 유사도 값을 얻을 수 있었고요. 근데 그렇다고 또 모든 문장을 고려하는 것이 아니라 이 주제랑 관련된 문장을 고려했을 때 이런 모든 문장을 고려한 것보다 훨씬 더 군집화가 잘 된 결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아이디어를 구현하기 위해서 이제 제안한 연구고요. 네, 쪼끔 더 이제 그 구체적인 예를 들어 드리면 크게 이제 두 가지 뉴스 스토리가 있다고 가정을 해 보겠습니다. 뭐 코로나 바이러스에 관련된 뉴스 기사들이 있고, 또 비슷한 시기에 유행했던 그 유아들에게 유행했던 이제 헤파티티스라는 전염병이 있습니다. 그 전염병에 대한 기사가 있다고 가정을 했을 때 뭐 비슷한 시기에 코로나 바이러스 같은 경우도 이제 유아들 아동들에게 전염이 많이 되던 시기라고 봤을 때 그런 아동과 관련된 기사들이 많이 나오게 될 텐데, 이런 기사들에 있어서 핵심 키워드를 그냥 무분별하게 뽑아 보면 뭐 코비드나 백신이나 뭐 아동 이런 단어들이 많이 뽑히게 되겠죠. 그래서 이게 헤파티티스인지 아니면은 코로나 바이러스인지 관계없이 모두 다 비슷한 같은 스토리로 묶이게 될 가능성이 큽니다. 하지만 이렇게 저희가 딱 그 주제랑 관련된 핵심 문장들을 잘 뽑아내고 그 문장들 위주로만 임베딩을 하고 클러스터링을 하게 된다면 이렇게 비슷해 보이지만 서로 다른 두 가지 뉴스 스토리를 더 잘 구분할 수 있게 되겠죠. 그래서 이제 제가 제안한 방법은 스토리 인디커티브 어댑티브 모델링이라는 방법을 제안을 했고요. 앞서 말씀드린 크게 두 가지 철학, 이제 구조화와 적응화 관점에서 봤을 때는, 이제 구조화 관점에서는 기주어진 그 문서 안에 로우, 그 날 것의 텍스트를 센턴스 기반, 그러니까 문장 기반의 임베딩으로 먼저 변환을 해 주고요. 그 문장 기반의 임베딩을 조합을 해서 문서의 임베딩을 만드는데, 조합을 할 때 보다 더 주제와 관련성이 높은 문장들을 이 선별적으로 고려가 되도록 이제 임베딩 디자인을 해 주고요. 그리고 이러한 문서들을 또 집합적으로 모아서 이제 스토리 임베딩을 해 주게 되는데, 스토리 임베딩을 할 때도 좀 더 주제랑 관련이 있는 문서들이 더 많이 고려될 수 있도록 해 주는 이런 계층적인 임베딩 방법을 통해서 그 기존의 로우 문서를 이제 문 어떤 맥락을 고려한 문서, 그리고 스토리까지 임베딩 해 주는 구조화 과정을 제안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런 구조화된 임베딩을 어댑테이션, 시간의 흐름에 따라 주제 변화에 함께 적응화시켜서 변화시켜 나가기 위해서는 크게 두 가지 좀 테크닉을 제안을 했는데요.
먼저 이런 우리가 미리 발견한 스토리들이 있고, 그리고 그 안에 속한 문서들이 있다고 했을 때, 이제 같은 스토리에 속하는 문서들은 서로 더 가깝게 해 주고요. 또 다른 스토리에 속하는 문서들과는 서로 더 멀게 해 주는 방법을 통해서 이런 임베딩 할 수 있는 임베딩 스페이스를 좀 더 최적화를 했고, 그리고 그때 아무래도 스트리밍 환경이다 보니까 우리가 활용할 수 있는 레이블이 없고, 또 우리가 활용할 수 있는 데이터의 수가 제한적입니다. 그래서 이런 정답이 없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이런 컨피던스라는 그 모델이 내뱉는 그 자신감 정도에 따라서 우리가 얼마나 과거에 우리 분류했던 데이터를 활용할 것인가 하는 메모리 리플레이 방법과, 그리고 두 개의 진짜 데이터를 혼합해서 새로운 데이터를 만들어내는 오그멘테이션 방법을 통해서 이런 어댑테이션을 쪼끔 더 잘 수행하는 연구를 수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전반적인 이제 흐름을 보시면 우리가 이제 문서 스트림을 슬라이딩 윈도우로 기준으로 관리를 하고요. 그래서 우리가 모든 과거의 문서를 계속 누적해서 저장하고 처리할 수는 없기 때문에 가장 최근 어느 정도 우리가 관심을 갖고 있는 맥락의 문서를 고려를 하고, 그 맥락이 계속해서 업데이트되는 상황이고요. 그래서 최신 데이터가 들어왔을 때 그 데이터를 기학습된 센턴스 인코더로 먼저 센턴스 임베딩을 뽑아내고요. 그 센턴스 임베딩을 계층적으로 조합을 해서 문서 임베딩을 뽑아내고, 문서 임베딩을 가지고 그걸 현재 발견한 스토리 안에 집어넣을 것인지, 아니면은 새로운 스토리를 정의할 것인지를 계속 인크리멘털하게 처리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어느 정도 이 스토리에 어사인이 된 후에는 각 스토리 간의 거리를 최대한 멀어지도록 해서 같은 스토리에 속하는 문서들과는 서로 더 가까워지고, 다른 스토리에 속하는 문서들과는 서로 더 멀어지게 하는 방법을 통해서 이런 임베딩하는 그 인코더를 더 최적화를 하게 됐고요. 최적화를 할 때 앞서 간략하게 소개해 드린 메모리 리플레이 방법을 통해서 레이블이 없는 문제를 해결하고자 했고, 어그멘테이션을 통해서 데이터가 부족한 문제를 해결하고자 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프로시저로 매번 슬라임 윈도우마다 계속해서 새로운 데이터가 유입될 때마다 인퍼런스를 하고, 스토리에 어사인을 하고, 또 그 스토리를 최적화하고 하는 과정을 계속 연속적으로 반복을 하게 되고요. 그랬을 때 이제 이런 방식을 통해서 기존 방법 대비 더 높은 정확도를 얻었고, 어떤 그 윈도우 사이즈의 변화에 따른 스케일러빌리티도 더, 그러니까 더 빠르고 더 많은 데이터를 더 효과적으로 처리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을 확인을 했고요. 가장 중요하게 이제 임베딩한 퀄리티가 어떻냐를 봤을 때는 크게 임베딩 퀄리티를 측정하는 데 사용되는 얼라이먼트랑 유니포미티라는 메저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메저 기준으로 봤을 때 이제 기존 다른 방법들에 비해서 더 좋은 임베딩 값을 얻었고, 실제로 봤을 때도 같은 데이터에 속하는 같은 스토리에 속하는 문서들 간의 유사도가 초록색이고요. 다른 스토리에 속하는 문서들 간의 유사도가 이제 빨간색입니다. 그래서 이 둘 간의 분포가 떨어지면 떨어질수록 같은 스토리에 속하는 문서와 다른 스토리에 속하는 문서가 더 잘 구분이 된다고 할 수 있겠죠. 그래서 기존 방법들에 비해서 저희 방법을 통해서 훨씬 더 잘 구분할 수 있는 그런 결과를 얻었습니다. 그래서 뭐 이런 수치적인 그 평가 결과는 하나하나 설명드리기에는 좀 시간이 많이 걸려서 이제 기존 베이스라인이랑 비교를 했고, 또 그 센턴스 인코더, 그러니까 기학습된 센턴스 인코더를 어떤 것을 사용하냐에 따라 좀 퍼포먼스가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많이 널리 활용되는 방법들을 어 두 개를 선정해서 함께 비교를 해 봤고요. 네, 이제 대부분의 경우에서 저희가 각각 지표에 있어서 더 좋은 결과를 얻었음을 확인을 했습니다. 그래서 좀 케이스 스터디로 또 살펴보면 크게 네 가지 이제 스토리에 대해서 저희가 직접 뉴스 기사를 수집을 하고, 또 이런 스토리 디스커버리 과정을 수행을 해 봤는데요. 그게 이제 러시아 전쟁, 그리고 먼키팍스 그 원숭이 두창 전염병이죠. 그리고 어떤 미국에서 일어난 총기 난사 사건, 그리고 그 코로나 바이러스 관련 기사들, 이런 네 가지 스토리에 대한 기사들을 수집을 하고, 그것들로 인해서 우리가 어떤 스토리를 모른다는 가정하에 다시 한번 스토리 발견 작업을 수행해 봤을 때, 이제 기존 방법들 같은 경우는 특히 좀 비슷한 주제를 다루는, 예를 들면 이제 코로나 바이러스 전염병이나 원숭이 주창 전염병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겹치는 내용들이 많겠죠. 정부가 어떻게 대응을 하고 몇 명이 이제 사망을 했고 병이 어떻게 퍼지고 있고, 이런 맥락적으로 비슷한 내용을 많이 다루다 보니까 실제로 임베딩을 했을 때도 또 겹치는 공간이 있게 됩니다.
그런데 이제 저희 방법을 통해서는 이렇게 서로 다른 스토리에 속하는 어 뉴스 기사들을 더 잘 구분할 수 있게 되겠죠. 그래서 뭐 두 가지 이제 뉴스 기사를 사례로 봤을 때 그 안에 있는 실제 내용들인데, 저희 방법을 통해서 그 두 개의 뉴스 기사가 좀 더 뭐 임베딩 상에서 벌어지게 되는 상황이고, 그 벌어질 때 핵심적인 역할을 한 게 부분들이 하이라이트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정확히 어떤 부분들이 이런 주제랑 관련된 부분인지 이 모델이 자체적으로 판단하는 과정을 어 겪게 되고요. 그로 인해서 이런 핵심적인 부분들에 집중해서 그 문서를 임베딩하기 때문에 이런 임베딩 스페이스 사이에서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고 궁극적으로 좋은 스토리를 발견할 수 있는 데 도움이 되는 상황입니다. 네, 일단 여기까지가 제가 처음으로 수행 첫 번째 연구에 대한 내용이었고요. 이제 두 번째 연구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두 번째 연구는 어떻게 보면은 첫 번째 연구의 결과가 주어졌을 때 또 수행할 수 있는 작업이라고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어 좀 evolving multi document set stream이라고 해서 어떤 여러 개의 문서가 포함된 집합이 하나 있고, 근데 그 집합이 또 여러 개가 있습니다. 근데 그 여러 개의 집합이 시간 순서에 따라서 추가되거나 없어지거나 하는 이런 연속적인 상황인 거죠. 그래서 그런 상황에서 이 집합별로 핵심적인 그 문장을 이끌어내는 요약 방법론을 제안한 연구입니다. 그래서 좀 그 문제를 일러스트레이션을 해 보면, 예를 들어 아무래도 뉴스 기사가 제일 이해하기 쉬운 사례이기 때문에 어떤 자연재해에 관한 뉴스 기사들이 있다고 생각을 해 보겠습니다. 이제 자연재해가 발생을 하면 많은 기사들이 쏟아지겠죠. 그리고 그 자연재해가 계속 발전함에 따라서 추가적인 후속 기사들도 많이 나올 겁니다. 지금 뭐 텔라스라는 스톰에 대한 뭐 뉴스 기사들이 있고요. 뭐 허리케인 이안에 대한 뉴스 기사, 뭐 타이푼 노루에 대한 뉴스 기사들이 있고, 그 기사들이 계속 시간 순서에 따라서 추가되고 또 옛날 기사들은 없어지고 이런 상황입니다. 자, 그랬을 때 어떤 특정 시점에 우리가 어떤 특정 자연재해에 대해서 핵심적인 정보를 알고 싶다고 하겠습니다. 근데 그 핵심적인 정보를 그 시점에만 알면 끝나는 것이 아니고, 그 자연재해가 계속 발전해 나가면 진행됨에 따라서 추가적인 정보를 계속 얻고 싶겠죠. 그래서 이런 다중 문서 집합이 연속적으로 유입되고 없어지는 상황에서 매 우리가 원하는 시점마다 가장 핵심적인 정보를 요약해내는 문제를 생각해 볼 수 있을 거고요. 그렇게 우리가 찾아낸 요약은 이전에 이전 시점에서 우리가 받았던 요약보다는 뭔가 더 신선한 부분들이 있어야 될 거고, 또 현재 시점에 있는 문서들과는 관련도가 굉장히 높은 요약이어야 될 겁니다. 또 동시에 현재 시점에서 함께 고려되고 있는 다른 문서 집합과는 좀 더 다른 내용을 말해 줄 수 있는 요약 내용이어야 되겠죠. 그래서 이런 여러 가지 조건들을 만족하는 요약을 찾는 문제를 저희가 제안을 했고요. 그래서 기존에도 이런 요약과 관련된 문제는 여러 가지 세팅이 있었어요. 그래서 뭐 어떤 하나의 도큐멘트, 하나의 문서가 주어졌을 때 요약하는 거, 다중 문서가 주어졌을 때 요약하는 거, 어떤 특정한 쿼리가 주어졌을 때 요약을 하는 것, 뭐 이런 식으로 다양한 문제들이 있었는데, 저희가 살펴보는 결과 이 다중 문서를 다루는 것, 그리고 다중 문서 집합을 다루는 것, 그리고 그 문서 자체가 계속 새로 유입되는 상황, 또 문서 집합 자체가 새로 생기거나 없어지는 상황, 이 네 가지 제약 조건을 모두 만족하는 문제는 없었고, 그래서 저희가 그런 것들을 만족하는 문제를 새로 정의를 하고 이 EMDS라는 문제로 정의를 해서 제안을 했습니다. 그래서 좀 더 포멀하게 말씀드리면, 이제 멀티 더큐먼트 셋, 다중 문서 집합 셋이 있고요. 이 셋은 유한한 셋이 아니고 계속 추가되거나 없어질 수 있는 어떤 셋이고요. 그리고 시간 순서에 따라서 그 다중 문서 집합 안에 문서들이 새로 계속 유입되고 있습니다. 그랬을 때 우리가 원하는 특정 시점에 현재 그 상태에 현존하는 다중 문서 집합에 대해서 가장 핵심적인 내용을 요약으로 리턴하는 문제고요. 이때 현재 시점에서 요약을 할 때는 과거에 있는 모든 데이터를 참조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어 실시간으로 계속 문서가 유입되고 있기 때문에 이것을 무한정 쌓아 놓을 수는 없겠죠. 그래서 우리가 원하는 맥락 안에서 주어진 문서를 가지고 요약을 하되, 그 전까지 쌓인 문서들도 모두 고려를 할 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이제 구현하기 위해서 저희는 이제 프로토타입이라는 개념을 제안을 했습니다. 이렇게 다중 문서 집합을 저희가 다 저장할 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다중 문서 집합 하나를 굉장히 가볍고 좀 컴팩트한 프로토타입이라는 데이터 타입으로 좀 응축을 해 주고요.
그 응축된 프로토타입을 계속해서 업데이트해 나가면서 실제 요약이 필요해 할 때는 프로토타입과 현재 주어진 다중 문서를 비교를 해서 요약문을 이끌어내는 방식을 제안을 했습니다. 네. 좀 더 자세히 설명을 드리면 이렇게 다중 문서 집합 안에 문서들이 입력으로 시간 순서에 따라서 주어지고 있고요. 현재 주어진 다중 문서 집합은 처리한 후에는 계속 보관하지 못하고 바로 버려야 되는 상황입니다. 그랬을 때 이런 주어진 다중 문서 집합들로부터 크게 두 가지 주제를 좀 찾아봅니다. 심볼릭 빔 같은 경우에는 이 문서 안에 포함된 대표적인 주요한 키워드들을 이끌어내고요. 예를 들면 스톰 탈라스 같은 경우는 탈라스나 그 뭐 일어난 장소인 일본 또는 그 자연재해가 야기한 사건들, 뭐 정전 같은 것들이 주요 키워드가 될 수 있고요. 또 타이푼 노루 같은 경우는 그 타이푼의 이름 또는 뭐 산사태 또 뭐 이런 발생한 지역 이런 것들이 또 주요 키워드가 될 수 있겠죠. 이렇게 심볼릭하게 어떤 상징적으로 이 문서를 대표할 수 있는 키워드들을 추출을 해 주고요. 또 한편으로는 키워드만으로는 또 알 수 없는 좀 복합적인 의미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 시멘틱한 주제도 추출을 해냅니다. 그거는 이제 임베딩 방법을 통해서 좀 맥락을 고려한 임베딩 스페이스에 이런 문서들을 수치화된 데이터 형태로 바꿔주는 작업을 수행을 하고요. 이렇게 심볼릭하고 시메틱한 띠을 동시에 고려를 해서 이 두 개를 잘 조합을 해서 그 다중 문서에 대한 프로토타입을 정의를 하게 되는데요. 간단히 말씀드리면 어떤 문장 단위에서도 더 중요한 키워드를 포함하고 있는 문장을 더 높은 가중치를 주고 또는 문서 단위에서도 이런 중요한 키워드를 포함한 문서를 더 높은 가중치를 줘서 종합적으로 이 다중 집합을 대표할 수 있는 프로토타입으로 정의를 하는 그런 과정을 거치게 되고요. 그렇게 해서 우리가 이런 다중 문서에 대한 프로토타입을 가지게 되면 그 프로토타입을 기반으로 가장 유사도가 높은 문서 또는 가장 유사도가 높은 문장 또 그 문장 안에서 또 여러 가지 이런 상징적인 키워드들을 갖고 있는지 여부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가장 핵심적인 문장을 추출하게 됩니다. 그럼 이 핵심적인 문장이 이 다중 문서 집합을 대표할 수 있는 어떤 대표적인 문장이 될 테고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하나의 특정 맥락에서는 각 문서 다중 문서 집합별로 요약문을 추출해 낼 수 있고요. 근데 이게 시간의 흐름에 따라서 계속 업데이트를 해 줘야 되기 때문에 새로운 시점에 새로운 맥락에서 새로운 다중 문서 데이터가 추가적으로 들어왔을 때는 비슷한 과정을 거쳐서 그 굉장히 프레시한 어떤 새로운 프로토타입을 또 생각해 볼 수 있겠죠. 근데 그걸 그대로 사용하지 않고 이전에 우리가 찾았던 과거의 지식이 농축되어 있는 그런 프로토타입을 가져와서 그 새로운 프로토타입과 어느 정도 이제 정교화하는 과정을 거치게 됩니다. 그래서 그 둘 사이가 너무 멀어지지도 않고 너무 가까워지지도 않도록 하는 적절한 조정을 통해서 과거의 지식을 또 그대로 현재에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장치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런 식으로 이제 누적되는 프로토타입을 관리하면서 이 프로토타입을 기반으로 또 거기에 맞는 요약문을 또 이끌어내는 그런 과정을 거치게 됩니다. 그래서 크게 보면 이런 아이디어이고요. 구체적으로는 그 어떤 다중 문서에 해당하는 문서들이 들어왔을 때 첫 번째로 핵심적인 키워드를 뽑아내는 컴포넌트를 거치게 되고 거기서 핵심적인 키워드가 뽑힌 뒤에 그 키워드와 이제 문서 자체의 어떤 시메틱한 임베딩을 종합을 해서 프로토타입, 셋 프로토타입이라는 것을 만들어내는 프로토타입 인코더를 거치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셋 프레이즈와 셋 프로토타입을 함께 종합적으로 고려를 해서 어떤 문서 기준에서 그리고 문장 기준에서 그리고 더 자세하게는 이런 키워드 기준으로 이 프로토타입과의 유사도를 종합적으로 판단을 해서요. 그 유사도가 가장 높은 문장을 그 현재 상태의 가장 중요한 다중 문서의 문장이라고 요약으로 어 이렇게 출력하는 이제 그런 과정을 거치게 됩니다. 물론 여기서 프로토타입 인코더를 계속 학습시키고 할 때는 이전에서 찾았던 프로토타입과 이전에서 찾았던 이 주요 키워드들이 이 전달이 돼서 그런 지식 증류하는 과정을 통해서 현재 프로토타입을 과거 지식을 고려해서 계속해서 업데이트를 할 수 있게 되고요. 그래서 뭐 자세한 내용은 이제 논문을 참고해 주시거나 추가적인 질문을 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이런 과정들을 거쳐서 실제 유학하는 평가를 수행을 했을 때 이제 기존 방법들은 센트로이드 기반 방법들이나 이제 그래프 기반 방법 또는
방대한 양의 데이터로 기학습된 추출 기반 방법 또는 생성 기반 방법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제 그런 방법들이랑 비교했을 때 저희가 제안한 이런 다중 문서 스트림이 지속적으로 들어오는 이러한 세팅에서는 저희가 이제 유사도나 어떤 신선한 정도 그리고 다른 스토리 요약문과 다른 정도들을 렉시컬한 매칭과 시메트릭한 매칭 두 가지 기준으로 비교를 해 봤을 때 다 좋은 점수를 얻을 수 있었고요. 그리고 한 가지 이제 재밌는 부분은 아무래도 이제 그 실제 서비스에 응용하는 상황에 또는 또 실제 사용자의 어떤 취향에 따라서 '나는 최신에 발생한 문서들을 더 중요하게 생각할 거야.' 또는 '나는 과거에 쌓여 있었던 문서들의 주제를 더 중요하게 생각할 거야.' 하는 정도가 좀 다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정도들을 조절하는 어떤 옵션이 있고요. 그 과거의 지식을 현재 지식에 얼마나 증류시킬 것인가 하는 증류 정도를 우리가 0 에서 1 사이로 조절할 수 있고, 이걸 조절함에 따라서 어떤 유사도 정도나 어떤 신선함 정도 또는 다른 요양분과의 다름 정도를 더 우리가 조절할 수 있고, 이거는 이제 응용 상황에 맞춰서 사용자 하이퍼 파라미터로 조정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거에 대한 분석도 어느 정도 이제 소개가 되어 있고요. 그래서 마지막으로 이제 또 간략한 케이스 스터디를 좀 소개해 드리고 마무리를 짓자면, 저희가 사용한 이제 벤치마크 데이터셋 중에 이제 방글라데시에서 일어난 좀 피습 사건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뭐 4월 7 일, 4월 23 일, 4월 25 일에 각각 일어난 다른 사건들인데 공통적으로 어떤 어 피습 사건을 다룬 내용들이고요. 그래서 레퍼런스 서머리는 이제 그 기사들을 보고 사람이 직접 전문가가 직접 만든 서머리고요. 그래서 4월 7 일에는 어떤 지역에서 어떤 사람이 어떤 사고를 겪었다, 뭐 이런 것들이 이제 서머리로 주어졌고, 기존 방법들을 가지고 이런 요약문을 뽑아냈을 때는 아무래도 저희가 고려한 것처럼 어떤 노벨티나 릴리번스, 디스팅티스를 모두 동시에 고려하진 않았기 때문에 다소 너무 추상적인 내용을 요약을 하거나 아니면 아예 좀 어 이전에 이전 시기에 만들었던 요약과 너무 비슷해서 오버래핑 되는 좀 리둔던트한 요약을 만들어 내거나 또는 아예 관련이 없는 요약을 만들어 내기도 하는 반면에, 이제 저희 방법론 같은 경우에는 각 일정 그 시기에 맞게 적절하게 관련도도 있고 노벨도 하고, 또 다른 여기선 뭐 제시가 되지 않았지만 다른 동시간대에 존재하는 스토리들과도 더 다른 내용을 지니는 그런 적절한 요약문을 네, 찾을 수 있음을 이제 케이스 스터디로 확인을 했습니다. 네, 그래서 여기까지가 제가 오늘 준비한 내용이고요. 어 이제 좀 정리를 하자면 가장 크게는 제가 이제 관심이 있는 분야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어떤 엔드 투 엔드 기반의 어떤 오프라인 환경에서의 지식 발견 방법을 토대로 해서 저는 좀 더 이제 그런 문제를 확장한 실시간으로 데이터가 유입된 비정형 그리고 스트리밍 데이터가 주어졌을 때 이것을 어떻게 잘 구조화하고 어떻게 잘 어댑테이션 해서 연속적인 지식 발견을 할 수 있을 것인가라는 거에 대한 분야에 관심을 가지고 연구를 진행을 해 왔고요. 구체적으로 스토리 발견에 대한 연구를 소개를 해 드렸고, 스토리 어떤 주제를 잘 나타내는 그런 부분만 가지고 문서를 임베딩하는 스토리 인디커티브 어댑티브 모델링 방법을 제안을 했고, 그리고 어떤 데이터의 부족이나 정답의 부재와 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메모리 리플레이와 어그멘테이션 기법을 함께 활용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요약 연구 같은 경우에는 다중 문서 집합이 실시간으로 계속 유입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걸 모두 다 저희가 보관을 할 수는 없고, 대신에 다중 문서 집합을 가장 잘 표현할 수 있는 프로토타입이라는 개념을 제안을 해서 그 프로토타입을 누적해서 계속 관리해 가면서 프로토타입 기준으로 현재 맥락에서의 문서 중에서 가장 중요한 문장을 뽑아내는 그런 요약 기법을 제안을 했고요. 그거를 이를 위해서 심볼릭하고 시메틱한 띠을 모두 고려를 했고, 또 널리지 그러니까 지식을 증류하는 정도를 조절해 가면서 사용자의 어떤 선호도에 맞게 이런 알고리즘들 운영할 수 있는 그런 여지도 함께 제공을 했습니다. 네. 여기까지가 오늘 제가 준비한 내용이고요. 네, 긴 시간 경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고, 혹시 뭐 질문 있으시면 편하게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사실 이제 제가 연구하는 사람 관점에서는 제가 평가할 때는 아무래도 벤치마크 데이터, 그러니까 미리 정답이 잘 알려져 있는 데이터를 활용해서 이 제가 제안한 방법을 검증하고 하는 것이 이제 그렇게 해야만 하고요. 그런데 이제 실제로 이것을 산업 현장에서 응용하신다고 했을 때는 정말 정답 알려져 있는 정답이 없는 상황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이게 제대로 된 건지 아닌지 긴가민가할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어 우선은 가장 중요한 것은 이제 스토리 탐지를 위해서는 어느 정도 이제 레벨의 스토리까지 탐지할 것인가에 대한 좀 도메인 널리지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그런 뉴스 기사를 군집화할 때도 이렇게 북한과 러시아의 정상회담을 할 때 북한 러시아 정상회담이라는 그 큰 주제로 묶을 때는 굉장히 큰 군집이 가능하지만 그 안에서도 세부적인 내용들이 많이 논의가 되고 있을 거예요. 그런 세부적인 내용까지 가려면 군집 크기를 좀 더 작게 해야겠죠. 그래서 그런 것들을 조절할 수 있는 알고리즘 상의 파라미터들이 있기 때문에 사실은 트라이 앤 에러 밖에 답이 없죠. 그러니까 직접 해 보고 결과를 보고 '이거 너무 내가 생각했던 것보다 주제가 크다.' 그러면은 쪼끔 더 파라미터를 수정해서 더 작게 바꿔 보고 그렇게 하면서 이제 그 응용을 할 때 가장 적절한 수준의 하이퍼 파라미터를 찾아 나가시는 과정이 될 수밖에 없을 것 같고요. 이제 요약에서는 사실 그 문제가 더 심각해지는데 요즘은 뭐 제너레이티브 AI, 그러니까 생성형 인공지능이 많이 활용이 되면서 실제로 없는 내용을 만들어내는 이런 문제들이 굉장히 크게 대두가 되고 있어요. 일단은 제가 한 연구에서는 이제 스트리밍 환경만 해도 굉장히 불안정한 상황이기 때문에 그런 생성하는 요약까지는 진행을 하지 않았고, 저는 문서 안에 존재하는 주요 내용을 추출해내는 연구에 한정해서 진행을 했고요. 그렇기 때문에 아무래도 실제 존재하는 문서 안에 실제 존재하는 내용이기 때문에 이게 정말 맞는 말이냐에 있어서는 조금 염려할 여지가 적기는 하지만 여전히 이게 정말 그 사용자가 원하는 요약이냐에 있어서는 아무래도 실제로 해 보시면서 조금 '내가 생각한 것보다 너무 노벨티가 높다.' 또는 '너무 관련성이 낮다.' 그랬을 때는 제가 아까 말씀드린 그 지식 증류 정도를 조절할 수 있는 파라미터 조정을 통해서 조금 더 이렇게 컨트롤을 해 보시는 그런 과정을 아마 지속적으로 수행할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오늘 발표해 드린 내용은 서로 상부적인 관계처럼 보이도록 제가 이제 더 이해를 돕기 위해서 그렇게 구성을 했고요. 하지만 서로 독립적인 이제 알고리즘입니다. 이제 SC 스토리 같은 경우는, 그러니까 우리가 수행하는 태스크가 단계적으로 있다고 생각을 했을 때 PDSum을 수행하기 위해서 우리가 입력되어야 되는 데이터는 이미 군집해가 된 데이터거든요. 근데 그 군집이라는 것이 어떤 그 데이터 수집 단계부터 미리 정의가 되어 있는 경우도 있을 수 있고, 좀 데이터 수집에서 그 군집이라는 정보가 아예 없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군집이라는 정보가 없을 때는 이런 SC 스토리 같은 방법을 통해서 군집화를 먼저 해 주고 그 결과를 이제 PDSum에 넣어 주는 방식으로 응용이 가능할 거고요. 그런데 뭐 미리 군집화가 되어 있는 경우에는 굳이 그럴 필요 없이 바로 PDSum을 사용하시면 될 것 같아요. 굉장히 추상적인 내용이긴 한데 요즘 이제 많이 활용되고 있는 이 AI 기반 챗봇이 사실 되게 널리들 많이 활용하고 알고 계시잖아요. 그래서 이런 좀 기술적인 그 배경을 봤을 때는 이제 구글이랑 마이크로소프트에서 그 발표한 자료를 제가 좀 인용을 했는데요. 이제 구글 같은 경우에는 이제 Retrieval Augmented Generative QA 시스템이라고 해서 어떤 그 생성형 AI를 기반으로 하되 그 AI 외부에 있는 정보들을 잘 리트리브 잘 가져와서 어그멘테이션, 그러니까 더 AI 모델의 그 성능을 더 확장시키는 그런 시스템을 통해서 이러한 챗봇 같은 걸 구현을 하고 있습니다. 마이크로소프트도 마찬가지로 AI 코파일럿이라는 기술을 활용하기 위해서 이런 AI 모델을 기반으로 하되 그 마이크로소프트 프로그램이나 그 사용자의 개인 정보 등을 가져와서 이런 AI 그 모델의 그 성능을 좀 증강시키는 그런 시스템을 구현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러한 관점에서 봤을 때 어떤 AI 모델 하나만 운영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그 심볼릭한 정보, 그러니까 단어 위주의 정보를 저장하는 데이터베이스, 그리고 이런 시메틱한 의미를 저장하는 데이터베이스, 이런 것들을 동시에 운영을 하고 있고, 그 인공지능 모델 안에 내재된 그 지식이랑 그리고 인공지능 모델 외부에 있는 우리가 미리 구축해 놓은 데이터베이스에서 가져온 외부 정보를 잘 혼합해서 사용자에게 원하는 답변을 내놓는 이런 시스템이 현재 활발히 운영이 되고 있어요. 물론 굉장히 아직도 연구 분야가 많고 굉장히 재밌는 분야긴 하지만 저는 이제 궁극적으로 봤을 때, 완전히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결국은 실시간 데이터를 즉각적으로 활용하는 거에 대한 중요성이 커질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외부적인 정보를 활용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필연적인 일이고, 그 외부적인 정보를 미리 잘 구축해 놓은 상황도 되게 많겠지만, 실시간 데이터가 더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이런 데이터를 구축하기 전에 거기서 바로 실시간 데이터를 갖다 써야 되는 상황도 분명히 있을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런 대규모 인공지능 모델이 실시간 데이터랑 어떻게 잘 실시간으로 상호작용할 수 있는지에 대한 연구를 앞으로 더 수행을 하고자 하고, 굉장히 다양한 응용 분야와 많은 이제 도전 과제들이 있을 거라고 예상하고 있습니다.